안녕하세요. 파란만장을 살고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된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가슴속에 사연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는 특별하고 역대급으로 뒤집어지는 반전을 가진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제 사연이 널리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행복을 찾길 바라며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 자랐어요. 중학교 때부터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를 시작했고 버는 돈의 대부분을 부모님의 빚을 갚는 데 썼답니다. 부모님은 사업을 하시다가 크게 망하셔서 채권자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느닷없이 집에 찾아와 돈을 달라는 어른들을 허구한 날 보면서 자랐더니 어린 나이부터 돈을 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여러 알바를 했고 고등학교를 직업 전문 고등학교로 진학해서 컴퓨터 웹디자인을 배우며 알바를 계속했답니다. 제 나이 19 무렵에 부모님의 빚을 세 식구가 함께 갚아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적금도 들기 시작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옷도 사 입을 수 있었어요. 학교를 졸업하자 아주 작은 회사의 웹디자인과 잡다한 업무를 보는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일은 알바 때보다 훨씬 편하고 재밌었고 선배들도 친절하셔서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한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았지만 저를 선택해주고 일을 잘한다는 인정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할 생각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사장님이 저에게 공부를 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하셨어요.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한 달간의 교육인데 거기서 공부도 하고 휴식도 가져보라고 하셨답니다. 저야 회사에서 일찍 끝내주고 보내주신다고 하니 감사하다고 대답하고 바로 교육을 듣게 되었어요. 제 나이 30에 대학교 캠퍼스를 처음 밟아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공부하고 성장하는 대학생들이 부러웠고 다시 태어난다면 대학교에 꼭 가야겠다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게 된 교육은 비즈니스 영어와 심리학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더러 나중에 크게 될 사람 같다며 비싼 돈을 들여 공부하게 해주신 거죠. 수업은 대체적으로 어렵긴 했지만 집에서 복습하고 노력했더니 일주일이 지나자 진도도 따라갈 수 있었고 테스트 시험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답니다. 한 달의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 대학교 생활은 끝이 나게 되었어요. 공부라는 게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틈나는 대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자신감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에서 나가려는데 영어를 가르쳐주신 교수님이 저를 따라 나오셨습니다. 저에게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 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처음부터 저에게 마음이 있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젊은 교수님이고 외모도 훤칠해서 어떤 여자라도 쉽게 넘어갈 능력 있는 분 같았는데 왜 평범한 저에게 이러나 싶더라고요. 제가 거절 의사를 보였더니 딱 한 번만이라도 저와 식사를 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셨네요. 그래서 전 단순히 스승과 제자가 같이 밥을 먹는 거라 생각하고 교수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화를 나누었는데 저는 교수님이 포기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 학력과 집안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고졸에 집안 형편도 좋지 않은 걸 고백했고 교수님은 저에게 가분한 사람이니 다른 인연을 찾으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교수님은 그런 건 하나도 상관없으니 한번 사귀어보자고 고백하더군요.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고 다신 대학교에 갈 일이 없어서 교수님의 고백을 거절했답니다. 그런데 그는 저를 포기 못하겠는지 회사까지 찾아와 구애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모두 있는데 다짜고짜 들어와서 저에게 꽃다발을 내밀며 데이트를 하자고 하더군요.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보다 못한 회사 사장님이 교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는 성품도 바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니 한번 만나봐도 좋을 것 같다면서 말이죠. 저는 그 민망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일단 교수님이 내민 꽃을 받고 퇴근 후 식사를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 남자와 사귀면 어떨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말이죠. 성격도 좋고 직업도 훌륭하고 나이도 궁합도 보지 않는다는 4살 차이여서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분한 그이를 만나보기로 했답니다. 저희 연애는 보통 연인들과 다를 게 없긴 했는데 대학교 캠퍼스를 자주 거닐었습니다. 대학을 가지 못한 제가 캠퍼스를 걷고 싶다고 해서 자주 손을 잡고 잔디밭을 산책했답니다. 그런 연애는 2년 동안 지속되었고 저희 두 사람의 나이가 결혼 적령기가 되어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친정에서는 당연히 능력 있고 인품이 훌륭한 그이를 많이 흡족해 하시며 허락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저의 배경과 학력을 알고 나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답니다. 그이에게 저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 결혼은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 정리를 하려는데 그이가 2달 동안 시부모님을 설득해서 극적으로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부모님이 직장을 그만두고 내조에만 힘을 쓰라고 하셔서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네요. 이후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의 시자질이 살벌하게 다가왔답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깨끗한 집이 왜 이 모양이냐고 시비를 거셨고 친정에서 배워온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며 부모님을 욕하셨습니다. 너는 가방끈만 짧은 게 아니라 의지도 약하구나. 집에서 노는 애가 식기세척기를 왜 쓰니? 그리고 냉장고 안에 반찬이 저게 뭐냐? 내 아들한테 받는 생활비를 어떻게 쓰길래 풀떼기밖에 없는 거야. 어머님, 그건 남편이 다이어트 중이라서 채소 반찬만 먹고 있어요. 제가 고기를 해줘도 잘 먹지 않는다고요. 넌 어른이 말하면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내 아들까지 운운하면서 변명하는 거냐?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죄송해요, 어머님. 앞으로는 생각 잘해서 남편 내조할게요. 부족한 걸 채우면서 지낼 테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잘못한 게 없음에도 고개 숙여 사과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시비거리를 잡아서 꼭 저를 힘들게 하셨답니다. 단순한 잔소리라 생각하고 한 귀로 흘려보려고 했지만 매일 인상 찌푸리며 시짜질하는 게 큰 상처가 되었네요.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나자 이번에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아버지까지 합세해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아버님은 당신의 가문에 아들이 귀하고 남편이 3대 독자이니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훈계하셨습니다. 애미나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냐? 설마 일부러 애를 갖지 않는 건 아니겠지? 아버님,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계집은 쓸데가 없으니 무조건 아들을 가져라. 알아듣겠느냐?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시아버지는 제가 아들, 딸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면 더 큰 소리를 내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손자를 낳으라는 말씀을 하시자 시어머니가 매일 저희 신혼집을 찾아오셔서 아들 낳는 비법을 전수하셨습니다. 너 말이야, 내 아들하고 부부관계를 할 때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해라. 해가 지는 서쪽으로 두면 계집이 생기니 절대 그리로 누우면 안 된다. 네? 어머님,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얘가 내 말이 장난인 줄 아나 보네. 날 봐라. 알을 하나 낳아서 잘 키운 걸 보면 모르겠어? 다 내가 했던 방식이니까 잔말 말고 따라라. 밥도 당분간은 고기만 먹어. 옷도 치마는 절대 입지 마라. 사내를 낳으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알아들어?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게요. 시어머니의 잠자리 혼수부터 해서 먹는 것, 입는 것까지 코치를 받으며 아이가 질 노력을 했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남편과 최선을 다한 덕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부모님이 바라고 있던 아들을 가졌죠. 그래서 한동안은 시아버지가 저를 보호해 주셔서 시어머니 시자질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달 뒤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제 품에 안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되신 분들은 모두 저의 마음을 아실 거예요. 어쨌든 저는 시댁의 대를 잇게 되어 며느리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해냈다며 저를 예뻐해 주셨고 시어머니는 지난 때처럼 숫자제를 거의 하지 않았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거죠.
저는 내조와 육아를 하며 평범한 가정주부로 바쁘게 보냈고 남편은 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로 계속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큰 갈등은 모두 지나가서 이젠 아들만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평범하게 사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시자질보다 더한, 아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느 평일에 아들을 안고 남편 학교를 찾아갔는데 교수실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남편과 조교로 보이는 여자가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앞을 보았는데 분명히 남편이 교수실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가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자 남편과 상간녀인 조교가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더군요. 저는 아들을 아는 채로 말했습니다. 당신 바람난 거야? 이 젊은 조교년이랑 매일 교수실에서 놀아난 거냐고. 여보, 흥분하지 마. 그리고 목소리 낮춰. 여기 학교야. 내 일터란 말이야. 우리 식구 밥 줄인 곳이니까 조용히 대화로 해결하자. 이 나쁜 자식아. 이게 조용히 해결할 일이야? 더러운 짐승 새끼야. 그리고 너 대학 내와 조교까지 하는 년이 이런 더러운 짓을 벌여?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나가볼게요. 두 분이서 조용히 대화 나누세요. 상간녀가 저를 피해 나가려고 하자 한 손을 뻗어 목덜미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딱이 날릴 손이 없어서 이마로 조교의 코를 박아버렸어요. 이윽고 제 이마에 케첩 같은 피가 묻어 있었고 상간녀는 바닥에 자빠져서 의식을 잃었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 차에 태웠습니다. 그러더니 제 뺨을 날리더라고요. 누가 죄인인지 모르고 있더군요. 이 여편네가 돌았나 이씨. 어디 교수실에서 손찌검을 해, 응? 거기서 소란 피우면 여러 사람이 피곤해진다는 걸 몰라? 지금 그게 문제니? 나 지금 충격받았어. 당신이 조교년이랑 그 짓 하는 걸 똑똑히 봤다고. 그러게 왜 학교에 찾아온 거야? 내가 학교 오는 거 자제하라고 했었잖아. 집에 가만히 처박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 미친 자식 봐라.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학교에 찾아온 내 잘못이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는데 그이는 키득거리며 비웃더라고요. 여보, 뭔가 착각한 모양인데 집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바람을 피우든 딴집 살림을 차리든 다 내 마음이라고. 당신은 그냥 교수 마누라 타이틀을 가지고 집에서 애나 잘 키우고 살림이나 잘해.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 그만이라고. 당신 원래 이런 남자였어? 나와 연애할 때도 나를 만나기 전에도 이렇게 더럽고 물란한 놈이었니? 여보,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 응? 그냥 닥치고 집에 가란 말이야. 알았지? 지금 차문을 열고 같이 내리면 나는 웃으면서 교수실로 돌아가고 당신은 우리 아들 데리고 집으로 가. 그이는 차문을 열더니 지나가는 대학생들에게 손을 흔들며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황당하고 기가 막혀 잠시 차 안에서 벙친 채 머물다가 이내 아들이 울음을 터뜨려서 차에서 내려 화장실로 데려가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손이 어찌나 심하게 떨리던지 아들의 기저귀를 여러 번 손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서 아들을 재우고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학교에서 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제대로 기억나지 않아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볼 생각이었죠. 이혼을 하든 계속 살든 먼저 말을 해봐야 했으니까요. 이윽고 집에 들어온 남편이 태어나다 못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앞으로 학교에 오지 마.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집안일이랑 아들만 신경 써. 알아들었어? 지금 나더러 바람 피우고 있는 당신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라는 말이야? 당신 내가 아는 남자 맞아? 인성 바르고 착했던 내 남편이 맞냐고. 아이 진짜 씨. 너 주둥이 다 물어? 나 엄청 피곤하거든? 진짜 최악이네. 내가 이런 인간이랑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쓰레기랑은 하루도 같이 못 산다고. 제가 소리치자 남편은 이혼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방귀 낀 놈이 썩는다더니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이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했답니다. 저는 당장 이혼할 마음으로 아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죠. 변호사님은 외도 증거가 하나도 없는 저에게 바로 소송하지 말고 확실한 물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시 남편이 있는 지옥 같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피식 웃으며 당신도 사람인가 보네. 교수 남편이랑 이혼하기 싫었지? 계속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입 닥치고 당신 할 일이나 하면서 살아. 라고 무시하는 태도로 저를 맞더라고요. 저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반드시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게 되면 이혼은 물론이고 교수 자리에서 끌어내려 복수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깊이 잠든 새벽에 몰래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바람 피운 증거를 깨끗하게 지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블랙박스를 뒤져봤는데 바람을 피운 곳이 학교였으니 수상한 건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저는 남편 핸드폰을 가지고 포렌식을 하러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이는 핸드폰을 잃어버린 줄 알며 저를 의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포렌식을 했었음에도 아무런 불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교수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자 유일한 방법이어서 꼭 증거가 남길 바랬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똑똑했습니다. 티가 안 나는 작은 카메라를 찾아냈답니다. 당신 머리를 쓰려면 좀 그럴싸하게 써봐, 응? 교수실에 카메라 설치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휴, 당신은 내 손바닥 아니야. 이 나쁜 자식, 우리 이혼해. 나 더는 추악한 당신이랑 같이 못 살아. 그래, 이혼해. 대신 위자료는 못 준다. 의부증 걸린 마누라로 소송하면 당신이 나한테 다 위자료를 줘야 된다고. 뭐? 의부증? 내 눈으로 본 게 있는데 어디서 날 정신병자 취급이야. 내가 바람 피운 증거 있어? 판사님 앞에서도 그렇게 말해봐라. 누구 편을 들어주나. 아, 그리고 민준이는 내가 키운다. 당신은 애 키울 능력도 되지 않으니까 그러는 편이 나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마. 민준이를 당신 같은 쓰레기 밑에서 자라게 할 수 없어. 내가 당신이 한 짓을 다 밝혀내서 위자료와 양육권과 양육비 모두 받아내겠어. 목에 핏대를 세우고 경고했더니 남편은 깔깔거림이 없더군요. 그리고 저더러 싸구려 변호사 고용하지 말고 자기 변호사급에 맞게 비싼 변호사를 사라고 충고했답니다. 결국 남편의 외도 증거를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심증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도 저를 의부증 환자로 맞소송을 했고요. 그동안의 아들은 시댁에 가 있었고 곧 법원에서 남편과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이는 이혼 전담 변호사팀을 제대로 꾸려서 변호를 펼쳤고 저는 로스쿨 출신 보통의 변호사가 이런저런 변호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혼 전담팀에 밀려도 한참 밀리는 애송이 변호사였고 제대로 된 변호를 하지 못하고 판사님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자료 없이 이혼하게 되었고 양육권을 남편이 가져가기로 판결이 났답니다. 의부증 환자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제가 아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 말이죠. 너무 억울했던 저는 판사님 앞에 호소를 했지만 하나도 통하지 않았답니다. 법원을 나온 저는 아들을 안고 있던 시어머니한테 제발 아들을 제가 키우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제가 키울게요. 아무것도 받지 못했으니까 아이라도 주세요. 웃기고 있네. 야, 내 손자가 얼마나 귀한데 너 같은 가난뱅이의 가방끈 짧은 년이 혼자 키워. 그리고 이미 판사님이 판결을 했는데 어디서 억지를 부리는 거야? 한심한 년. 그러게 입 닥치고 조신하게 살림이나 하면서 애나 키울 것이지. 감히 내 아들을 무너뜨리려는 몰상식한 짓을 해? 우린 너를 절대 용서 못하니까 앞으로 내 손자 얼굴 보고 생각하지 마라. 저리 꺼져. 어머님,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쥐쥐군듯이 살 테니까 제발 아들만 주세요. 저 민준이 없이 못 산다고요. 애 없이 못 살려니 왜 이혼 소송을 한 거니? 다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다 네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이니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머저리 같은 년. 꺼져. 결국 저는 아들을 빼앗기고 한 푼도 없이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무치도록 보고 싶어 시댁을 찾아갔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경찰관 둘이 와서 저를 시댁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아들을 보러 왔다고 말하니 그런 건 민사고소로 해결할 일이니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진 것 없고 받은 것도 하나 없던 저는 아들의 얼굴을 못 본 채 친정집에서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이대로 있으면 손해인 건 저 하나뿐이라는 걸 깨닫고 아들을 다시 만나고 데려오려면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전에 했던 웹디자이너 자리를 알아봤는데 고졸인 제가 받을 수 있는 월급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인 직업을 찾다가 한 대형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24시간 내내 붐비는 곳이어서 몸이 많이 힘들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차라리 몸이 힘들어서 아들에 대한 생각을 덜하고 사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하루 내지 이틀 정도만 쉬고 나머지는 14시간씩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살이 심하게 빠지고 얼굴이 빨리 늙어가는 게